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 투자 환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뭐 연준의 양적 완화 뭐 이게 엄청나죠. 네. 지금 뭐 3조, 4조 뭐 이렇게 달러 막 그 양적 완화하면서 전 세계가 유동성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을 유동성 장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유동성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너무나 전 세계가 부채의 그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그 부메랑이 돼서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다 보는 분도 있고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더라도 그 이후 10년간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정말 그 이상 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중간중간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정한 계층이나 아니면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1997년에 IMF 때의 그 위험을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이나 3년도인데 IT 버블에 이제 버블붐이 꺼질 때 그런 걸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국가적 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오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된 상태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사실은 리만 때도 리만 브라더스만 파산되면은 그 영향이 리만에만 있고 미국 전체는 없을 거라 봤는데, 그때 사실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죠. 리만을 죽이니까 실제 리만만 죽은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다 죽는, 미국의 금융이 첫 번째 어려워졌고 그 금융이 어려운 것들이 경제까지, 그러면서 전 세계에 파급되는 효과를 저희가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졌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발생한 국가와 그다음에 그 주변 국가와 심지어는 전 세계 국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취임하면서 양적 완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1조 7천억이라는 7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사실 뭐 옛날에 그러니까 리만 때 버냉키 은행이 그때 이제 뭐라고 그분들을 불렀냐면 헬리콥터 밴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리콥터 밴. 왜 헬리콥터 밴이라고 불렀냐면은 리만 때문에 미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막 푸는 것들을 비유해서 헬리콥터 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 부도를 넘어서 살아난 건데, 저희가 지금도 동일한 효과다. 그래서 이거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라는 효과를 하냐면요, 시노리지 효과라 합니다. 시노리지.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리면은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화가 투여되는 것과 시간의 개념이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런 위험들이 시간적으로 푸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이 이 재화가 막혀버리면 그러면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사람이 피가 한 군데 맞추면 이게 죽는 것처럼 저희 세계가 지금 유기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조가 갈 수밖에 없고, 단지 이제 코로나19가 만약에 이제 종료가 되고 마무리가 된다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그러면은 지금 M3, 세계적인 M3라 해서 총 유동성이랍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도 많이 풀려 있는 거기 때문에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 충격은 그때 주시장에서 올 건데, 단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게 단기 충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이제 너무 갑자기 금리라든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회수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시간을 주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가면 아마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기적인 충격,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일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로 인한 어떤 금리 인상, 아니면 뭐 긴축,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뭐가 됐든 어쨌든 충격이 한 번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이게 너무 과대하게 지금 유동성이 풀려있기 때문에요. 충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전에 같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서, 물가 상승 중에서 인건비 상승이 제일 심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냐면, 가처분 소득은 많이 증가했지만 이 인건비의 상승을
아시아가 많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가. 그래서 이제 옛날 과거에 경제에 나타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높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제 그런 요인들은 제가 볼 때 크지 않는데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주의하면서 볼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유동성, 과잉유동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과잉유동성이 만약에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아마 제가 볼 때 급락장이 한번 올 수 있어서 그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코로나 이 팬데믹이 너무 오래 가서 국가라든가 어떤 큰 기관들이 이 파산이라든가 디폴트가 난다면 그를 예상치 못했던 이런 어려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어서 어떤 충격을 시장에 준다 하더라도 다시 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상향을 하는 데서는 가장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장을 하면 한국의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성장을 하면 아시아의 이익이 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계 성장을 하면 세계 이익이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GDP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효과긴 하지만 중국도 사실 고성장에 지금 고성장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심지어는 미국도 지금 성장률을 막 3%, 4%대 그 큰 국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비추고 반영하는 것이 세계의 주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특히 좋게 보는 게 이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혁신이 하면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 기업들이 세계의 시장을 주시장을 주도하는데 지금 이 4차 혁명을 해서 이 새로운 이 혁신의 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기타 뭐 심지어는 이제 굴뚝산업에 있던 자동차까지도 혁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혁신은요, 시간을 지나서 5년이고 이렇게 지나 보면은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빈번했기 때문에 이 4차 혁명이 그런 이익을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혁신이 세계의 주식시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충분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라는 게 이제 키워드가 화두가 되면서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혁신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뭐 테슬라라든가. 네. 근데 반면에 그러한 혁신적인 기업들의 이익이라든가 규모는 점점 성장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외에 그 작은 기업들은 점점 그 이익을 다 이 기업들에게 뺏기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률은 뭐 10%, 8%, 10% 성장하는데 러셀 2000 그쪽에 소속된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7, 8%씩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통계도 본 적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불균형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만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거를 이제 그 학문에서 슈페터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거를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했거든요. 창조적 파괴, 이제 슈페터가. 근데 이게 뭐냐면 창조적 파괴라면은 오히려 이 파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라 그러면 이 창조적 파괴에서의 파이가요 20개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적 파괴가 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아날로그 기업들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업들이 창조하는 부가가치가 이전에가 10개였다면 이제는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규모나 시장의 이익이나 기업의 규모는 훨씬 더 이 창조적 파괴로 해서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거는 창조적 혁신이나 창조적인 이노베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 시장이 순기능으로 다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분들 아날로그 하는 기업들한테는 좀 안타깝고 좀 아쉽지만 창조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역사적인 경제학적 역사적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불균형 혹은 뭐랄까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연값을 이제 동시대로 보면은 말씀하신 거는 양극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걸 역사를 해석한 데 있어서 이 시간값을 좀 더 크게 늘리면은 이건 양극화가 아니고요.
비대칭이라든가 불규정인데 이게 시간이라면서 균형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값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1차 혁명에서 2차 혁명, 2차에서 3차 혁명, 3차 혁명에서 4차 혁명 가는데 이러한 어떤 과도기 속에서 나오는 불규정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때 보면은 굉장히 불균형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딱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요.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균형을 찾는데 이전에는 이 정도의 균형을 요만큼의 사이즈를 요만큼 균형을 갖다면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 정도의 큰 규모로 균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중간에 딱 보면은 이쪽이 좀 너무 소외됐네, 너무 이쪽이 어렵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거시경제학자들은 사실 큰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인 사업하는 분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사실 자기 속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시경제학자들은 큰 그림을 봐서 창조적인 파괴, 혁신을 추구해 나가되 이렇게 소외되거나 아니면 산업의 변화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돌볼 수 있는 지적 능력 또는 행정적인 처분 또는 행정적인 서포트 또는 구제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 구제 체계라든가 세금 구제 체계라든가 세무 구제 체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사회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에 대해서 나오는 피해는 이제 보완하는 거는 사실 저희의 역할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행정가나 정치가 하는 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고 커진다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기업,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계속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어디에다 선택할 것이냐, 네. 투자의 어떤 그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사실은 쉽습니다. 쉬우면서 또 어려운데 쉬운 건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혁신하는 기업에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식 투자하는데 아마 이게 뭐 정보를 통해서라든가 뭐 그 회사의 이제 발표한 내용을 통해서 큰 그림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이렇게 2021년도에 혁신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 혁신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2022년 이후에도 우리가 5년의 계획으로 아니면 10년의 계획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를 바꿔나가겠다. 변화시켜 나갔다면 사실은 미국의 테슬라처럼 계속 버블 논쟁이 있지만 그래도 혁신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미국의 뭐 애플이나 구글처럼 혁신하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희 나라 요새 자동차도 이 혁신의 테마를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박스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에 움직이던 자동차도 시세를 분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기업을 투자할 때는 혁신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리고 혁신을 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인 기업의 재무제표,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그 혁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캐펙스라는데요. 자본적 지출로 이어지고 있냐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한결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은 기업에서 아무리 우리 혁신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로 하는 거 보지 말고 그 말을 이행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그쪽에다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말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요. 말을 하고 나면요. 반드시 그 시설적 투자 또는 자본적 지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재화하고 용역.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이전, 사람에 대한 그 사람 뽑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 시설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지. 혁신하겠다 그러는데 사람도 뽑지 않고 그 다음에 시설적 투자도 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사실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네. 하긴 뭐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그래서 뭐 LG전자, 뭐 현대차, 하여튼 이렇게 대형 무거운 기업들이 네. 뭐 상한가도 가고 뭐 10몇 %씩 하루에 팍팍 계속 오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말씀하신 기업들이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혁해서 혁신해 가지고 새로운 그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통해서 투자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인력도 있고 자본금도 있고 투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메이저 업체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거를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기업들 지금 어떤 그 혁신이라는 화두로 뭔가 재평가받으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한편에서 이건 너무나 고평가, 그러니까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혁신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러한 버블 논란과 함께 계속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 버블이야 라고 그냥 좀 단정을 지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나
경제 역사적이나 경제학적 역사적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 시장 역사적으로 사실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도에 사실 이런 현상이 좀 지금은 다 작았지만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IT 버블은 이제 그 참여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때 점 상한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15일 점 상한가하고 25일 점 상한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후유증이 좀 있었습니다. IT 버블이 꺼질 때 그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자산이 많이 없어지고 파산이 이루어지고 이랬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두 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으면 첫 번째는 그로 인해서 지금의 카카오, 그 당시 때 다음 같은 기업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기업이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일부 참여자분들은 어려움이 있었고 무너짐이 있었고 약간 좀 파산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IT 범을 통해서 진정한 지금의 공룡 IT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글로벌 IT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좀 제공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커짐으로 인해서 이 토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그러면서 시장이 2000년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플랫폼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IT 시장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그러면 아픔이 없었냐?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증권 시장에 있을 때인데 그 IT의 버블을 쫓아가지고 그 퇴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나중에 이제 만나 뵈면은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되게 어려움이 많이 많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성장이 있고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걸 볼 때 저희가 지금도 동일하다. 혁신을 하다 보면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혁신에서 창조적인 파괴, 창조적 혁신을 한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2000년대보다 지금이 더 크듯이 지금보다 그때가 나중에 훨씬 더 큰다고 뭐 역사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금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버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은 계속 그 뭐 우리가 장기 보유가 됐든 뭐 투자의 개념이 됐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식 시장은 사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버블 시장이랍니다. 버블이 있으면 그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과 좀 다른 게 버블은 이제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버블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양화를 구축한다면 양화는 뭐냐면은 이렇게 혁신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으로 사실 신생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렵거든요. 이렇게 일정 부분 버블이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이 이 버블을 통해서 사실은 배양되는 그 성장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양화적인 측면은 저희가 좀 확대하고 재생산하되 그런 이제 버블이 갖고 있는 이제 약간 음지.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게 꺼질 때 여러분들이 자산적인 손실, 자산적인 어려움, 자산적인 어떤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저희가 또 그런 경험이 한국에 있으면 너무 많잖아요. 사실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그로 인해 버블에 생기는 긍정적인 면은 전부 저희가 고양하되 그로 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면은 저희가 좀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사람들이 덜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거는 아마 정부 정치권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교수로서 이제 그 정부 관계자들 만나면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실무에서 그 입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쉽진 않은데 어쨌든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계속 끊임없이 좀 제안을 드려야지만이 한국민들이 보호되고 한국의 투자자들이 건전한 투자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자꾸 해주셔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그러한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이 산업이나 이게 그 성장한다 하더라도 계속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장할 수 있는 지금의 뭐 카카오가 됐든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그냥 좋은 것만 얻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희생자가 이 산업을 키우는데 희생자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을 그런 혁신 기업들 가운데서도 좀 끝까지 살아남을 만한 기업들로 어떻게 이렇게 좀 포커싱을 할 수가 있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할 때요, 너무 이제 투기적 투자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뭐, 한 종목에다 그냥 뭐, 몰빵을 친다. 이런 건 사실 약간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혁신적 기업을 개인분들의 정보력 가지고서 특정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뭐 숟가락까지, 젓가락까지 봐야 된다는데, 그거를 사실 정보를 취득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피터 리치처럼 좋은 기업이 있다, 또는 혁신 기업이 있다 그러면 자산 규모가 좀 되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해서 그 기업한테 나누어서 해가지고 하면 하나 기업만 제대로 되면은 뭐 엄청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뉴스에 하면은 배달의 민족의 그 창투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의 수익률이 보니까 천문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분이 그 창투사가 하나의 기업만 투자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 기업에서 큰 수익이 나서 났기 때문에 피터 린치도 그런 기법을 쓴 거거든요. 따라서 좀 이렇게 개인분들도 이제 전문화되어 있고 굉장히 좀 지적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약간 좀 자산을 관리할 때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한 기업에보다는 자산 규모가 있다 그러면 좀 나누어서 같이 이렇게 가면 아마 그러한 좀 어려움이나 난관들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지금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어떤 화두를 가운데 두고 여러 섹터에서 정말 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그 혁신이 끝까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리스크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리스크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증권사에 나와서 이제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는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망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해서 했는데 망한 거 하면 사실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줘야지만이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청년 사업까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조합하는 게 뭐냐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종목을 타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처럼 잘 되는 기업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되는 기업을 통해서 좀 수익을 보완하고 못 되는 기업에서는 그렇게 좀 밀어주는 스타트업을 밀어주고 좀 벤처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되고요. 못 된 기업에 그러니까 잘 힘든 기업은 열심히 했지만 망했더라도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돈을 투자해줬다면 다음에 또 재개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회가 굉장히 좀 순환적 기조가 형성되면서 투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창출과 기업에 이제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투자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익만 볼 것이 말고 그거를 하는 기업인들의 비전과 그 다음에 좀 미래 전략도 보면서 좀 불안하지만 이렇게 막 예를 IT를 신생기업 한다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설 투자의 대규모 목돈이 돌아가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투자자분들이 모아서 좀 이렇게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